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첨단 바이오의약품의 체내 분포 시험을 강의를 맡은 보성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조용우 선임연구원입니다. 체내 분포 시험 순서는 개요, 허가 심사, 분포 시험의 설계 및 고려사항, qPCR의 밸리데이션, 분포 시험의 결과 분석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내 분포 시험의 개요입니다. 바이오의약품의 종류는 생물학적 제제, 유전자 제조합 의약품, 세포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동물 생물성 의약품, 계량 생물 의약품 등 다양하게 있는데요. 특히 이 중에서 세포 치료제와 유전자 치료제는 체내 분포 시험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체내 분포 시험은 기존의 케미컬 의약품의 약동학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포 치료제와 유전자 치료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동, 생착, 분화, 발암성의 독성적인 관점과 타겟 장기로 얼마나 오래 머무는지 등의 유효성적인 측면 두 가지를 같이 보게 됩니다. K는 혈중 농도를 판단하여 어떻게 흡수, 분포, 대사, 배설이 되는지 예측하는 반면에 체내 분포 시험은 치료제가 어느 장기로 가는지, 언제 타겟으로 가는지, 얼마나 오래 남는지를 판단하는 시험입니다. 체내 분포 시험은 일반 독성 시험과 효능 시험과 일반 독성 시험, 효능 시험과 연계해서 고려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포 치료제라고 하면 줄기세포 치료제, 체세포, 면역세포, 유전자 변형세포, 이종세포 등을 말합니다. 여기서 유전자 변형이 된 세포의 경우에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로 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 치료제는 질병 치료 등을 목적으로 인체에 투입하는 유전 물질 또는 유전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합니다. 바이럴 벡터, 바이러스 벡터, 플라스미드, DNA, 제놈 에디팅 프로덕트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바이럴 벡터 기반은 아데노바이러스, AAV 바이러스가 주로 치료제로 연구되고 있으며 렌티바이러스의 경우 카티 연구에 주로 사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체내 분포 시험이 필요한 경우는 생물학적 제제인 엑소좀이나 최근에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mRNA, DNA 기반의 백신 혹은 치료제 등에도 적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체내 분포 시험의 방법입니다.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진 바이오 의약품의 체내 분포 평가 방법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영상 방법과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리얼타임 PCR 방법이 있습니다. 영상 방법에는 두 가지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험 물질의 변형입니다. GFP 등의 형광 유전자를 삽입하는 경우나 혹은 염색 시약들을 사용하여 형광 발광 물질로 염색을 하여 영상 장비로 분석을 하게 되면 기존의 시험 물질과 동등성을 입증하기가 어렵고, 염색 시약들은 프리다이 이슈가 있어 해석하기가 어렵고 다이의 반감기 문제로 장기 관찰이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민감성이 낮기 때문에 적은 양의 시험 물질을 확인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리얼타임 PCR을 이용한 정량 PCR 방법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체내 분포 시험의 절차입니다. 체내 분포 시험은 먼저 시험 동물의 치료제를 투여하고 시점이 되었을 때 동물을 부검하고 부검된 장기의 DNA를 분리하고 DNA를 농도를 측정하고 PCR로 분석하게 됩니다. 체내 분포 시험의 가이드라인은 위와 같이 FDA, EMA 그리고 국내의 4가지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첨단 바이오 의약품의 허가 심사입니다. FDA 가이드라인에서도 세포치료제와 유전자 치료제 모두 체내 분포 시험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시 고려사항입니다. 한국 FDA에서 발행한 줄기세포 치료제 체내 분포 평가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줄기세포에는 임상 승인 계획 신청 전에 체내 분포 평가의 자료가 사용이 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EMA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전자 치료제 개발 시 고려사항입니다. 유전자 치료제 비임상 평가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체내 분포와 이 체내 분포에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세포 치료제 승인을 위한 자료입니다. 한국 식약처에서 발행한 이 자료를 보시면 세포 치료제 승인을 위해서는 흡수 분포 대사 배설 그리고 체내 분포 실험이 이종 세포를 제외하고는 모두 세모로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부분은 꼭 제출해야 하는 것, 세모로 되어 있는 것은 개개의 의약품에 따라서
판단하여 제출하는 것이 무의미하거나 불가능하여 면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제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거의 이런 경우는 없고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분포시험의 설계 및 고려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체내 분포시험은 세포치료제 혹은 유전자 치료제의 특징이 일반적인 약동학 프로파일링을 적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치료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동, 행착, 분화, 반존을 갖는 줄기세포의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PCR을 이용하여 각 타임 포인트마다 동물을 희생해야 하는 실험이기 때문에 시험 설계 시 의약품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체내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시험 동물과 투여 세포의 유전적인 관계, 작아거나 동종 혹은 이종 세포인 경우이고요. 세포 유래 조직, 배아줄기 세포인지 조혈줄기 세포인지 중간접줄기 세포인지 이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제품 제조 과정 중에 사용된 세포 조작의 정도, 가장 크리티컬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투여 경로와 방법입니다. 전신 노출이 예상되는 정맥 투여 혹은 일부의 노출이 예상되는 국소 투여 등에 의해서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은 실험 동물의 면역 상태입니다. 면역 결핍의 정도, 면역 결핍의 저하 정도, 혹은 면역 억제제 투여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체 내 미세 환경, 병용 약물, 세포 전달 기구 또는 지지체를 사용하는 경우이고, 질환 모델이나 손상 모델의 발생 시기에 따라서 세포를 언제 투여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MOA입니다. 임상을 위한 투여량, 투여 경로, 반복 투여 횟수 등 임상과 동일하게 실험을 설계해야 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도 전체적인 맥락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물 모델의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모델보다는 질환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세포 치료제의 경우 특성을 고려해 면역 저하, 결핍 혹은 인간화 마우스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설치류의 경우 분당 최소 5마리를 사용해야 하며 최고 농도 시점과 완전 소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을 포함하여 최소 4개 타임 포인트 이상을 측정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실험을 하다 보면 이 최고 농도 시점 그리고 분포가 보이는 시점, 완전 소실을 예상하는 2포인트 정도를 실험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보통 포인트는 5개에서 8개 혹은 10개까지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투여에 의한 사망 동물을 고려하여 교체할 수 있는 잔여 동물을 두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세포 치료제의 경우 고용량의 세포가 들어갔을 때 동물이 사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잔여 동물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추가적인 분석 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시험 시점까지도 소실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 추가적인 소실 포인트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실험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동물 실험의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 시험 물질을 투여한 잔여 동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예비 실험 후에 시험 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비 실험을 통하여 소실 시점을 먼저 파악을 할 수 있다면 동물을 수를 줄이거나 정확한 기간을 설정하는 데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험 물질의 투여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상 적용 경로와 동일한 해부학적 장소 및 시술 경로로 투여해야 합니다. 기술적으로 유사한 해부학적 부위의 투여가 불가능할 경우 미세 환경이 유사한 부위에 투여하여 시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타당성을 제시해야 합니다. 사실상 절대 안 되는 부분이 아닌 이상은 해부학적인 장소 그리고 임상에서 시술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임상에서 반복 투여가 예상되는 경우 동물 모델에서도 동일한 반복 투여를 디자인해야 합니다. 독성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시험 물질의 양을 결정하게 됩니다. 치료제의 경우 세포 유효성 농도보다 더 높은 농도의 시험 물질을 투여하여 독성적인 측면을 관찰하게 됩니다. 정맥 투여의 경우 고농도 투여 시에 폐의 색전증에 의한 사망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여 속도 및 농도의 조절이 필요합니다. 항상 여러 번 투여할 때는 동일한 위치에 투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 타투 혹은 마킹을 하여 같은 곳에 투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물 모델의 부검입니다. 동물 모델 부검 시 투여 부위 및 표적 장기, 분포 양상을 면밀히 분석할 뿐만 아니라 전신 노출이 예상되는 경우 전장기를 분석하게 됩니다. 국소 적용에 따라 전신 노출이 예상되지 않아 투여 부위 주변의 일정한 장기만을 평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타당성을 제시해야 합니다. 조직 채취 시에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각각의 개체마다 다른 부검 도구를 사용하게 됩니다. 부검 순서는 분포가 예상되지 않는 장기에서 분포가 예상되는 장기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분포가 예상되는 장기를 먼저 부검 후 남아있는 장기의 조직이 다음 장기에 오염이 되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채취 조직은 호모게나이제이션에 적합한 용기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작업 효율이 증가하고 검체가 섞이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qPCR 밸리데이션입니다. qPCR 밸리데이션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프라이머와 프로브를 디자인해야 됩니다. 타겟 유전자의 프라이머 프로브를 제작을 하게 되는데 이때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전자 치료제의 경우 벡터와 삽입 유전자를 한 번에 분석할 수 있는 부위를 고려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프라이머 프로브 제작 툴을 이용해서 페널티가 가장 낮은 프라이머 프로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포 치료제의 경우 정량 범위는 10나노그램에서 1피코그램의 사람 세포 DNA, 1마이크로그램의 마우스 DNA 이런 식으로 정량 범위를 정할 수 있고요. 유전자 치료제의 경우 검출 한계는 100카피 마우스 DNA 1마이크로그램, 100카피 미만이나 혹은 임상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50카피 미만을 50카피 미만의 검출 한계가 나오는 타겟을 권장을 드립니다. 휴먼 알로의 경우 가능하면 해외 CRO에서 발표한 논문들을 참고해서 프라이머 프로브를 디자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석법 밸리데이션의 고려사항입니다. 분석법 밸리데이션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장비를 어떤 걸 사용하는지, 이 장비가 적격성 평가가 되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 분석자가 얼마나 트레이닝이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레코드를 얼마나 잘하는지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머테리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표준 물질을 어떤 걸 사용하는지, 이 표준 물질의 퀄리티가 어떤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리에이전트가 바뀔 때마다 밸리데이션 다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리에이전트나 표준 물질 그리고 정량 범위 등의 최종적인 피저빌리티가 확인된 이후에 밸리데이션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밸리데이션을 진행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프로토콜이나 SOP를 만들어서 동일한 수준의 실험을 진행해야 합니다. 국내 밸리데이션 가이드라인입니다. 줄기세포 치료제 체내 분포 평가, 그리고 이건 PCR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거 줄기세포 치료제 평가 가이드라인, 유전자 치료제 생체 분포 시험 밸리데이션 시 고려사항, 이 부분 여기에 가장 좀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생체 치료 분석법 밸리데이션 가이드라인을 참고를 이나 아니면 바이오 어널리티컬 메소드 밸리데이션을 참고하셔서 밸리데이션 시험 계획을 세우게 된다면 굉장히 정확한 시험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밸리데이션 시험 디자인입니다. qPCR은 다른 분석 방법과는 좀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잘 고려하여서 밸리데이션의 시험을 디자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특이성은 불순물이나 배합 성분의 혼재에도 시험 물질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PCR의 경우에는 이런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시험 배합 성분이나 혹은 불순물 등이 첨가되었을 때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것은 특이성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타겟진이
타겟진이 얼마나 스페시픽하게 우리의 시험 물질을 검출할 수 있는지, 혹은 휴먼 알로 같은 경우에는 인간 유전자에 대한 특이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직선성입니다. 일정 범위에 있는 검체 중 분석 대상 물질의 양에 대해 직선적인 측정값을 얻어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기준은 R제곱값이 0.99 이상, 각 스탠다드의 역계산값이 정확성이 각 농도당 50% 이상, 전체 농도의 75%가 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검출 한계는 대조군과 명확하게 CT값의 차이를 보이는 농도를 말합니다. 보통은 이론적으로는 LLQ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정도 수준입니다. 정확성입니다. 측정값이 이미 알고 있거나 참값이나 표준값에 근접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반복 측정하여 실시한 결과로 평가를 하게 되고, 이때 품질 관리 시료를 이용하게 됩니다. 성밀성도 동일합니다. 하나의 균질화된 시료를 여러 번에 나누어 반복 시험했을 때 각 측정치의 근접성입니다. 정확성이라는 것은 측정치의 근접성이라기보단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이 되는지가 중요하고, 정밀성은 얼마나 근접하게 측정이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정확성과 정밀성은 반복성, 그리고 반복성 중에서도 실험실 내, 실험실 간, 장비간, 시험자 간, 시험관 등 시험 환경에 따라서 결정해야 합니다. 밸리데이션 시험의 예시입니다. 제가 실험한 결과를 예시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셀렉티비티, 앞에서 설명드리지는 않았지만 시험의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성을 추가하기도 하고요. LLQ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를 확인하여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LOD는 CT값과 차이가 나거나, 혹은 컷포인트, 저희는 일반적으로 35사이클보다 높은 CT값은 컷포인트로 들고 있습니다. 이 컷포인트 이내로 들어오는 값을 검출 한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선성은 3번 반복을 해서 측정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확성이 어느 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되고, 여기서 보시면 R제곱값은 0.999에서 1.0으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준에는 일반적으로 0.99 이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qPCR 실험은 정량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0.998만 돼도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성과 정밀성은 저희는 인트라데이, 인터데이, 그리고 시험자 간 반복성을 확인을 하였고, 스페시피시티는 다른 스페시스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타겟이 얼마나 휴먼 알로에 잘 붙는지를 테스트하였습니다. 리니어리티 바이 티슈, 이것은 그 직선성이 NTC가 직선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인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NTC로 사용하는 것은 간세포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간세포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DNA를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간세포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만약에 간세포가 아닌 다른 세포를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실제로 우리가 평가하는 건 전장기이기 때문에 어떤 장기를 NTC로 사용을 하여도 이 직선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판명하기 위해서 이 실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렁 장폐를 NTC로 사용하거나 신장, 비장을 NTC로 사용했을 때도 직선성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필요하다고 하면 장기 안정성, 보관 온도에 대한 안전성, 완건성 등 시험에 필요한 밸리데이션 항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마스터 믹스의 선정입니다. 이건 밸리데이션 전에 제가 보통 하는 실험인데요. 저희가 타겟이 결정이 되고, 이 타겟에 가장 적합한 마스터 믹스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with UNG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보통 밸리데이션 이후에 분석을 하게 될 때 분석을 20반복 혹은 20회 혹은 30회 이상 실험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캐리오버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캐리오버를 방지하기 위해서 UNG를 사용을 하는 것이 좋고, 만약에 UNG를 사용할 수 없는 조건이라고 한다면 모든 실험 전에 시험 기구를 소독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타겟을 하나 결정을 하고 나서 다음과 같은 회사의 마스터 믹스를 사용을 해서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한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표준 물질과 생체 시료 검체 관리입니다. 표준 물질과 NTC DNA, NTC DNA 저희는 일반적으로 생체 시료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타이머 프로브는 각각 1회 사용 분량씩 나누어서 마이너스 80도 이하에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표준 물질의 경우 최고 농도의 10배 혹은 20배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표준 물질이 시약, DW 및 불리한 gDNA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생체 실험 및 검체 관리입니다. gDNA 추출 시 추출 키트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고형 장기 및 gDNA는 마이너스 70도 이하에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불리한 혈액 시료는 분리 당일 gDNA를 추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DNA 전용 체열 튜브가 나와 있어서 이것을 사용한다고 하면 꼭 당일이 아니더라도 DNA가 잘 나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포 시험의 결과 분석입니다. 동물의 각 개체의 생체 분포 및 지속 시간을 관찰하여 시간의 변화에 따른 잔존량, 분포된 장기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 시점 및 조직, 몇 마리의 어느 정도의 검출량이 보이는지를 제시를 해야 되고 그 의미를 해석해야 됩니다. 분당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플레이트 디자인입니다. 하나의 배치에는 스탠다드 6포인트 이상, QC가 4개, NTC와 더블 블랭크, 그리고 샘플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저희가 지금 예시로 들어놓은 것은 96웰로 3웰 혹은 5개의 웰로 실험을 수행했을 시의 방법, 디자인 방법입니다. 모든 스탠다드가 3개씩 6개, 그 다음에 QC가 4가지, NQC, 더블 블랭크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샘플을 3개씩 한다고 하면 96일 기준으로 20개 샘플, 5개씩 한다고 하면 12개 샘플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384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384로 진행할 경우 5개 웰로 했을 때 64개까지 샘플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 배치의 시험 배치의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이 어큐러시가 마찬가지로 정확성이 15% 이내, LLQ가 20% 이내, 그리고 검량선은 0.99 이상, 그리고 이 어큐러시가 만족하는 것이 75% 이상이 되어야 되고, QC의 경우에는 5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QC나 직선성을 위한 검량선의 크리테리아가 만족하지 않았을 때는 이 실험은 폐기하고 다시 실험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결과의 불일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과의 불일치는 일반적으로는 일관되지 않는 투여가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세포치료제의 경우에는 시험 물질의 균질성, 세포의 농도, 용액의 양, 주사기 방출 시의 차이, 혹은 3D 컬처된 셀이라든지 아니면 세포의 상태에 따라서 어그리게이션이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과에 불일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분석 과정 중에 오류라고 하면 gDNA 측정에 오류가 있다거나 파이피팅의 실수 때문에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라이어의 설정입니다. 아웃라이어가 의심되는 경우 통계학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검증을 하고 값을 제어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결과 보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분석 배치의 웰간의 아웃라이어 발생할 시에는 사용이 가능하나 결과의 불일치에 사용하기에는 실제로 좀 부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결과 불일치가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보고서에 작성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재분석입니다.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이 SD가 나온다든지 분별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타나서 재확인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SOP의 확립이 먼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실험의 결과와 두 번째 실험의 결과가 동일한 경우 인정을 하거나 두 번째 실험의 결과와 첫 번째 실험의 결과가 다른 경우 세 번째 실험으로 또 재확인을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SOP를 확립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 역시 SOP로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무거나 재분석을 하게 된다면 결과를 신뢰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동물 실험의 실시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동물 실험은 저희가 이건 누드 마우스를 사용을 했고요. 단의 정맥내 투여를 했고 입수 동물은 70마리, 투여 동물 60마리, 투여전 기간은 6일, 그리고 첫 투여 시 평가 체중 20% 내외의 동물을 사용했습니다. 이 실험 같은 경우에는 질환 모델은 아니고 일반 마우스에서 실험을 진행했고 총 6개 군으로 하였고 1.5 곱하기 10의 5승 셀을 투여를 해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G2에 대한 결과만 분석을 해드리면 현재 보시는 것처럼 어, 뇌는 나오지 않았고 심장에는 10일 그리고 안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에서 조금 더 나오고 리버에서도 산발적으로 나오고 안 나오는 부분들도 있고요. 키드니에서 가장 높은 농도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모든 동물에서 다 확인이 되어집니다. 인슐린도 이런 식으로 산발적으로 검출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동물 실험이 끝나고 리포트를 할 때는 분포평가 결과 투여 후 1일 후에 폐와 신장에서 높은 수치의 시험 물질의 분포가 관찰되었고 그 외에 심장, 간, 위장, 췌장에서 산발적인 분포가 관찰이 되었다. 그리고 뇌, 골수, 혈액에서는 세포의 잔존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을 리포트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하나만 보여드렸지만 전체적인 시험을 고려해서 보았을 때는 시험 물질의 최고 농도 시점과 시험 물질의 잔존 시점, 시험 물질의 최종 소실 시점을 명시해야 합니다. 분포 시험의 주요 고려 사항을 뽑자면 저는 분포 시험의 시점, 예비 실험, 그리고 384로 PCR 하는 것, 그리고 로그의 기록, 자동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포 시험은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시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ND 서류 제출 직전에 실험을 시작하시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능하시면 충분한 실험을 가지고 실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비 실험입니다. 예비 실험을 통해 소실 시점을 예측하면 분포 시험의 설계가 쉬워지고 소실 시점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동물의 희생을 방지하고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비 실험도 가능하면 소실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384 웨일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96일의 경우 3개 웰씩 실험을 했을 때도 20개 샘플을 분석할 수 있는 반면에 384는 5개 웰을 사용했을 때도 64개까지 샘플 분석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실험할 때 800에서 1500개 샘플을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20개씩 실험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로그의 기록입니다. 시험의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해서 검체의 DNA를 분리하는 것부터 노멀라이제이션, 분석까지 가능한 모든 로그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은 자동화입니다. 경험상 800에서 1500개 정도 샘플을 분석하게 되는데 이를 일반 DNA를 뽑는 것부터 시작해서 384벨에 넣는 것까지 모든 것을 손으로만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인 DNA 뽑는 방식 중에서 멤브레인 방식으로 뽑게 되면 한꺼번에 많은 양을 처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자동화 장비를 이용해서 실험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는 384 외를 사용할 때는 리퀴드 핸들러를 세팅을 하여서 에러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